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른바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TF 구성과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전관예우 TF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협과 검찰, 학계 등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돼 내년 2월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북부 동해안은 낮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과 산간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맑다가 오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활발해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9.8도, 습도는 26%입니다. 아나운서 이상호였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지금 이 시각 서울 상암동 마포 18번 마을버스를 타고 계신 천상 가브리엘님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이 내주시는 수신료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비상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합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탄상. 이것이 끝이라고 우린 믿지 않아. 어제까지만 해도 이것이었는데 오늘 그것이라고 노래가 가사가 바뀌었나요? 네, 원래 그것이었습니다. 원래 그것이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소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창석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부산 화명삼동에 살고 계십니다. 화명삼동에 살고 네. 계시고, 예, 수신료 내시는지. 내고 계실 겁니다.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모범 납세자거든요. 모범 납세자. 네, 사실 뭐 벌이에 비해서 그렇게 꼬박꼬박 세금을 낼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세금을 다 내셨습니다. 왜냐, 아들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아들 인생에 그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나 제가 출마하기 전까지는 네. 저와 정치적 성향이 너무나도 정반대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근데 아들이 출마하고 낙선한 이후. 출마 결정을 한 이후부터 바뀌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출마하기 전에는 네. 우리 공화당 쪽에 가깝지 않았을까 하는 저와 좀 많이 달랐었습니다. 예. 아, 그러나 아들이 민주당 후보로 나가기로 결심하고 나서는 정치 성향이 바뀌셨다. 네, 그렇습니다. 180도. 알겠습니다. 네. 자, 오창석 평론가의 아버지도 수신료를 내고 계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저 KBS 수신료는 세금은 아니고 그 준조세지요. 네. 준조세. 예. 자, 여러분들 KBS를 또 많이 밀어주고 계시는데 또 KBS가 거기에 합당한 또 그 기대에 부응하는 방송을 보내드려야 할 텐데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밀어주시고 띄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뒷받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5264번 쓰시던 분이 앞서서 이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어제 전두환 씨 따라서 골프장 가서 전두환 씨에게 아주 죽비를 내리치신 임한솔 부대표 방송을 들으시고 이런 걸 남기셨어요. 5.18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라 지키라고 쥐어준 총을 시민에게 쏜 사람의 비양심의 끝을 봅니다.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길 바랍니다. 군 출신답지 못한 비겁함만 보여주는 전두환 씨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적입니다. 앞으로 빨리 바른 길로 돌아서라 이런 말씀이에요. 반면 8579번 쓰시는 분은 대다수 국민은 전두환 대통령 때 오히려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을 학살한 사람이라도 잘 살게 해주면은 좋은 대통령이란 뜻인 건지 그런 뜻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요. 오늘 오창석 평론가와 한 주의 마지막 소기자의 단상 함께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이야기부터 나눌지 그 이야기 나누기 전에 퀴즈
퀴즈 내주시죠. 네, 알츠하이머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했던 전두환 씨가 골프장에서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인터뷰했던 분이죠.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가 전두환 씨의 영상을 직접 공개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 이만솔 부대표가 직접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이것 명령 내리셨잖아요. 이것 명령 안 내리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전두환 씨가 이 사람아 나는 이것 명령 내릴 위치에도 없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 씨가 이것 명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이것은 총이나 포를 쓴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 아시죠?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오답도 저희가 기분 좋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기분이 나쁘면 못 드리는 거죠. 네. 저희 마음입니다. 농담이고. 자, 그래요. 박찬주 전 대장이 삼청교육대 운운해서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 때를 같이 해서 전두환 씨가 골프장에서 또 한 번 국민을 열받게 만듭니다. 삼청교육대의 아버지가 바로 전두환 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설마 그렇게 얘기할까? 마지막 양심은 믿고자 합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손톱만한 양심이라도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창석 소기자의 단상. 오늘 어떤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쏘아올린 모병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뜨거웠습니다. 네. 이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민주연구원이 일단 20대 남성 공약을 위해서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혜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헌법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입법 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니까 개헌 사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남긴 것이죠. 그렇죠. 국민의 의무가 바로 국방의 의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가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 국가고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다며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며 또한 군 복무 인원이 사회적 약자로 구성이 돼서 위화감이 더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남겼습니다. 또한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고 당분간은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반면에 현재 총선 기획단에 들어가 있는 민주당의 청년위원장 장경태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징집제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갈등이 많아서 모병제의 순기능이 많다. 그래서 현재까지 모병제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청년위원장은 그 모병제 지지한다 이런 입장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교적 젊은 오창석 평론가 군필자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검은도에서 근무했습니다. 검은도에서. 뭘로 근무하셨어요? 레이더를 봤습니다. 레이더를 보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십니까? 예. 아니, 뭐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레이더를 지키는 건지 그 레이더를. 항로에 그 해역에 지나가는 모든 선박을 감독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원래 그 부사관이 하는 일이거든요. 저한테 미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분들 다 전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역에 있었으면 제가 감춰줬을 텐데요. 자, 모병제 찬반. 오창석 씨 입장은 뭡니까? 일단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단계지 총선 공약으로 쓰기엔 너무 시기상조다. 일단 제가 옆 나라와 바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대만이 1951년부터 2018년까지 징병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2018년 12월 26일부로 끝이 났고요. 만 67년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1994년생 이후 출생자는 4개월간의 의무 군사 훈련 제도만 받으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고작 1년 정도 지났는데 자원 입대 희망자가 매우 적어서 병력 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라고 우려가 나왔습니다. 네. 또한 대만
국민들을 상대로 대만 중앙연구원 사회연구소가 징집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했는데 60.1%가 다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병력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방어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징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됐을 때 모병에 대한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면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 전환한다라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고 민주연구원에서 만약에 20대 남성 우리는 혜택은 없는데 뭔가 피해만 보고 있다. 이러한 감정을 자극해서 모병제를 총선 공약 카드로 무리하게 밀어붙이신다면 저는 고심해봐야 한다. 네.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따끔한 이야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요. 20대 남성들은 환영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은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입장인가요? 이 20대 남성의 그 목소리를 네. 한 목소리로 참 담기 힘들어요. 그래도 모병제- 그 다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병제를 찬성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네. 또 반대로 군대 갔다 오겠다. 왜냐면은 모병제를 하는 순간 또 사람이 빠질 수도 있고 국방력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성도 함께 군대 가자고 주장할 수 없으니 우리가 갈 테니까 군 가산점 정도만 인정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 지금 이 모병제냐 징병제냐 이 논란에 젠더 논쟁도 개입이 돼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왜 맞습니다. 남자만 그렇게 뭐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대안은 모병제가 아니라 남녀 모두 징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말이죠. 네, 그 말씀하신 그 목소리도 20대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만 세 가지 목소리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무자르듯이 모병제 찬성 반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민주연구원에 따르면은 현재 최소 27만 4천 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2019년 현재 38만 명이 징집 대상이거든요. 근데 2025년부터 당장 26만 6천 명, 즉 8천 명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요. 그렇군요. 2039년에 가면 8만 7천 명이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건 맞습니다. 현대전은 사실 병력 수가 변수가 되진 않죠. 네, 맞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전략과 또 기술을 또 무기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그 탈북 주성아 기자가 네네. 이런 의견을 남겼어요. 예. 남북 동시에 군축 합의를 하자. 음. 이런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 저도 네. 그 입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도 받아보고 싶은데요. 모비영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래요. 그 북한 같은 경우도 징병제 아닙니까? 네, 한 맞습니다. 11년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8년이라는 얘기도 좀 줄어서. 근데 근데 8년 줄어서 11년 옛날 얘기인가요? 네, 8년도 사실 굉장히 그럼요. 긴 기간이고, 그러니까 10살을 한 10대, 20대로 구분할 때 10살을 기준으로 하는데 8년을 다녀면 그 10대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청년기를 모두 이 국가에 헌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자, 6192번 쓰시는 분, 저는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적으로 6개월 정도의 기본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해서 유사시에는 모두 전선에 투입하도록 하고 모비영제를 통해서 정의의 강군을 만드는 절충안을 펼쳐봄이 어떨까요? 이런 의견 보내셨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방법도 있고 사실 왜 모병제 얘기가 나오겠어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군대 1년 갈래, 감옥 1년 갈래 했을 때 차라리 감옥 간다. 이런 선택을 하는 분도 있어요. 예, 왜냐? 맞습니다. 그냥 저기 군대 갔는데 말이죠. 감 따야 되고, 모가청 만들어야 되고. 글쎄 말이에요. 그 부침개로 얼굴 얻어맞고, 네, 저기 24시간 전자 팔찌를 차야 되고. 장군 아들 생일 잔치 시중 들어야 하고 네. 이런 꼴을 당하려고 아니 나라에 헌신하려고 갔는데 몸종이 됐어요. 시중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런 군대를 누가 보내고 싶겠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2153번 쓰시는 분, 모병제 하면은 흑수저만 간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네. 1459번 쓰시는 분, 인공지능 로봇도 양산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현대전은 그래서 맞습니다. 기술이 또 좌우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하여간 군대 얘기 남자 둘만 모이면 길어집니다. 네, 근데 군대 안 가셨다 오셨다고 들은. 공익근무도 군복무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말 갑자기 그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지금. 자, 다음 소식.
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보수 통합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며 유승민 의원에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전화를 안 받기로 유명한 유승민 의원이 황 대표의 전화를 받은 걸 보니, 여기서 말하는 황 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네. 이 전화를 받은 걸 보니 급하긴 급했나 보다. 총선에 2번 달고 나가겠다는 변혁 의원들의 성화도 컸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변혁이란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끌고 있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맞습니다. 예, 거기 약자지요, 변혁. 그래요. 손학규 대표는 참 절제된 그 품격 있는 언어 쓰는 정치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비꼬을 줄도 하시고 말이죠. 새로운 면모를 많이 봅니다. 네, 알량한 소신과 원칙을 내세우며 독단과 아집에 빠져 갈등을 조장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유승민 대표를 향해서. 예, 맞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심정적으로는 완전히 지금 현재 결별한 상태네요. 맞습니다. 이제 이혼을 하려면 또 여러 가지 또 논의를 해야 될 텐데 비례대표 중에서 유승민 의원 따라가겠다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주목되고요. 네,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다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냈다가 이제 사실 반려됐어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죠. 이용호 의원과 민주당 입복당 신청을 했지만 민주당은 불허했습니다. 네. 손금주 의원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민주당은 다음 주에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오창석 평론가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지 오늘 정한나 씨가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회의를 주재하고 특권과 공정을 뿌리뽑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총동원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는 다른 총장이와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가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른바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늘 10일 청와대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산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단계적 모병제 도입을 제안한 데 대해 오늘 민주당 확대 간부회의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자사고 특목고 폐지는 강남 8학군 띄우기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헌법 소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 전 국세청장이 전두환 대통령의 은닉재산 의혹과 관련해 타인 명의로 은닉한 것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첫 번째 주인공 누굽니까? 첫 번째 소식은요. LA 총영사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네. 나도 젊은 여자가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난 6일 재외선거 신고 접수 요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재외선거관이 면접자에게 던진 말입니다. 남성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은 남성이고 면접자는 여성이었죠. 그런데 면접관이 젊은 여자가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예, 일종의 희롱처럼 들릴 수 있는 발언인데요. 희롱이죠. 예. 예, 미국 이민 9년째인 유모 씨가 이 그 접수 요원에 지원해서 면접을 봤는데요. 이 면접자가 당신의 장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에 대해서 어르신과 잘 어울리는 사교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이 재외선거관이 나도 젊은 여자가 좋아해 주면 좋겠지만 아줌마한테 인기가 많아서 아쉽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면접자에게 무슨 말을 기대하고 무슨 반응을 기대하고 저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속으로 그런 욕망을 품을 수 있겠지만 그 욕망을 면접장에서 저렇게 드러내는 건 좀 이상한 그거는 일입니다. 일단 뭐 성희롱성 발언을 떠나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선거관은 면접 초반부터 남편 무슨 일 하냐, 아이는 몇 명이냐, 아이는 학교에 누가 데려다 주냐, 뭐 이런 업무와 무관한 질문들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면접 지원자의 결혼 또는 배우자 직업, 자녀 양육 문제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또 기혼 여성에 대한 그렇죠. 차별을 또 기한다는 또 문제가 맞습니다. 또 발생하니까요. 예. 네. 또 이 재외선고관은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소개하면서 이 업무가 그냥 삐끼 노릇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외선거인 홍보 업무를 이제 호객행위에 비유를 한 건데요. 네네. 이 재외선거관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영사관 직원이 아니고 네. 중앙선관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공무원이거든요. 네. 논란이 일자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렇게 답을 했어요. 면접 과정 중에 뭐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미국은 통근거리가 멀어서 아이를 돌보는 일이 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은 거다. 그리고 삐끼라는 표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설명 과정에서 나온 거다라고 좀 쓸데없는 해명을 해서 잘못했다 무책하겠다 하면 될 걸. 꼭 이런 좀 그 쓸데없는 사족을 붙여서 더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이 그 높은 직함인가요? 그렇죠. 그 6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요. 네. 이제 면접장에서 뭐 몸무게가 몇 킬로예요? 뭐 부모님 직업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그 직무와 상관없는 이런 질문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7월에 채용 절차법 개정안이 이제 발효가 됐는데요. 네. 여기에 따르면 구직자의 용모나 키, 체중, 신체적 조건 그리고 뭐 출신 지역이나 뭐 혼인 여부,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 네. 직업 재산 이런 걸 물어보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면접 들어가서 면접관이 저런 거 물어보면 이제 신고하시면 이제 그 회사는 저런 그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아유 이 양반 진짜 이거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다음 인물 누굽니까? 여자가 30 넘어가면 안 싱싱하다. 아이고. 이런 말을 한 교수가 그러니까 수업 중에 이런 교수예요 말을 또. 맞습니다. 교수. 그 징계를 받았는데 해임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게 법원이 이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립대 김모 교수가 2017년 수업 도중에 30살 넘은 여자들이 싱싱한 줄 알지만 자녀를 출산했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결혼해야 된다. 이런 성희롱성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네네. 여자는 남자아이를 낳아야 하니까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거나 TV를 많이 보지 마라. 이런 성차별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에서 대답을 못하거나 뭐 틀린 답을 말하는 제자들한테 뭐 빨갱이, 뭐 이 모자란 XX 이런 폭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이제 피해 학생이 대자보를 통해서 이를 고발을 하자 네. 학교 측은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가 네.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다 재심사를 통해서 해임을 했는데요. 이에 김 교수가 억울하다 해임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이제 그 소송을 낸 거죠. 네. 그랬는데 지난 1일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해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법원이 왜 그렇게 판결을 그래서 했습니까? 이게 참 그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원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네. 판결문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이 있어요. 네. 강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집중력 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뭐 그런 폭언이나 폭행의 수준이 중하지 않다. 뭐 이런 말을 이런 아니 학생한테 말이죠. 대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하고 모자란 땡땡이라고 말하고. 그렇죠. 이게 무슨 강의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이 발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좀 놀라운 판결문이 있는데 네. 성차별적 발언은 출산율 저하 문제 때문에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성희롱 의도는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가 어디서 뭐 운전을 해. 여자가 어디서 감히 뭐 이런 말을 하고도 나는 출산율 저하가 걱정돼서 그렇게 말했다. 뭐 이러면 용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예. 아유, 참 이거 우리 지금 2019년을 사는 것인가 이 달력을 보게 됩니다. 예, 저희가 사법부 판결을 참 존중해야 하는데 이런 판결이 나올 때마다 참 재판부의 어떤 그 감수성을 의심하게 되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워너비 RJ님이 추접스럽게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장 심각한 말은 30살 넘은 여성은 스스로 싱싱한 줄 알지만 자녀를 출산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빨리 결혼해야 한다. 이 한 문장 한 구절 한 구절에 어마어마한 이런 이런 인권 감수성 맞아요.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단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으면 음. 응당 법원에서 이제 철퇴를 가해야 이게 상식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 여학생을 모아놓고 출산하는데 문제가 있다. 여성을 출산해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점. 그리고 뭐 30살 넘은 여성이 뭐 아이고 정말 참 이게 뭐 교단이 아니라 뭐 강단이 아니라 일반 사석에서도 이런 말하면 요즘에 망신당하는 큰일 나죠. 말인데 예, 예. 참. 7584번 쓰시는 분, 이 피의자 교수가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혀를 차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전관예우 잘 쓰면은 큰 죄도 죄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인식이 우리 국민 사이에 바닥에 퍼져 그렇죠. 있어요. 예. 그리고 판사 잘 만나야 한다. 뭐 고향이 어느 쪽이거나 뭐 무슨 또 출신 학교가 어떻고 기수가 어떻고 이런 것들 다 따져야 됩니다.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그 판결 이외의 그 변수가 내 판결에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인식이 너무 넓게 번져 있어요. 맞습니다. 뭐 양승태 사법농단도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예. 법원이 좀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씻기 위해서 네. 좀 자정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인물평. 자, 오늘 마지막 인물은 누굽니까? 제주 국제대 학교 법인인 그 동원교육학원 측이요. 네. 그 제주 4.3 사건을 폭동이라고 규정을 해온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를 이사로 내정을 해서 예. 제주 시민사회가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국정역사교과서, 예, 맞습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앞장섰던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지필자였고요. 뭐 네. 당시에 뭐 5.16 쿠데타를 미화하기도 하고 5.18을 뭐 폭동이라고 규정을 하기도 하고 해서 네. 굉장히 논란이 일었다가 그 책은 결국에 아무 학교에서도 채택을 하지 않아서 사실 뭐 쓸모없는 책이 되긴 했죠. 예. 바로 그 주인공인 이명희 교수가 다른 곳도 아닌 제주도의 어떤 그 학교 법인의 이사로 이제 내정이 되면서 논란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 내 3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4.3 기념사업회 측은 이게 그 동원교육학원 측이 폭거를 자행했다면서 아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이분이요 이전에도 굉장히 좀 역사 인식에 대해서 좀 정말 의아한 역사 인식을 많이 보여줬던 분이에요. 네. 2013년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 강연에서는 현재 좌파 진영이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이걸 자각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기도 했고요. 네네. 강화도 조약. 그러니까 막 일본이 옛날에 뭐 한포 쏘면서 강제로 체결했던 불평등 조약이죠. 네. 이게 뭐 고종의 자주적 결정이었다. 이런 그 서술을 하기도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관여한 교과서를 어느 학교가 채택하겠어요. 예. 근데 역사 교육학과 교수였어요, 이분이. 예, 맞습니다. 예, 공주대. 예, 기념사업회 측은 그러니까 우리는 제주국제대 동원교육학원 측에 이명희 이사 내정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범도민적인 철회운동에 나서겠다라고 공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제주도의 학교법인의 이사가 됐다. 제주도민들 충격받으셨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주 4.3 사건의 이게 본질은 이게 국가폭력과 이념 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잖아요. 네, 무고한 민간인들. 그렇죠. 예. 당시에 제주 인구 10분의 1이 죽었던 사건인데 이게 네. 제주 주민들의 정서를 뭐 정말 1도 이해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직설 정주식 편집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은아 씨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위로 사고가 잇따릅니다. 금요일 퇴근길은 평소 퇴근길보다 교통량이 많은 편이라서 더 안전운전에 신경을 써주셔야겠는데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조곡터널 조금 못 간 지점에서 난 사고는 방금 전 정리가 끝났지만 일대 4km 구간에 정체가 남았고요. 반대 양평 방향은 7원분기점 부근과 북충주 부근에서 충주분기점 부근까지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은 대전 쪽으로 논산 부근
서대문 1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정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또 더 가서 북대전에서 회덕분기점 사이 4km 구간에서 밀리고 논산 방향은 북대전 부근에서 유성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인데요. 서평택분기점 부근에서 용담터널 사이로만 30km 구간에서 길게 밀리고요. 순산터널 부근에서 조남분기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내가 이 사람아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은데 내가 지금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권도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해? 군에서 명령권 없는 명령을 해? 건강이 안 좋아 광주 법원 출석이 불가능하다던 전두환 씨. 뜻밖에도 강원도 홍천 골프장에서 발견되고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으로 전격 구속되는 전두환 씨.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결단으로 전격 사면되는 전두환 씨. 새로 선출된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게 되면 오히려 이 경제 대난이 선진조국을 건설하는 신화를 상조하는 새로운 하나의 그 전화위복의 전개가 될 것이다. 교도소 생활의 소감을 묻는 기자 질문에 전두환 씨. 교도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었지만 판성은커녕 자기 합리화에 몰두. 2003년 SBS와 인터뷰를 했던 전두환 씨. 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대형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SBS가 확인한 5.18 당시 미국 국무부 비밀 전문은 최종 진압작전의 책임자로 전두환 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전두환 씨는 이런 대한 뉴스를 만들어 유포했던 터. 학원 서열은 급기야 불순분자들의 배후 조종에 의한 비극적인 광주 사태로 이어져 갔다. 월남이 패망한 뒤 어떻게 되었는가? 그때 거리에 뛰어나와 민주와 자유를 외치던 사람들은 감옥과 집단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처형됐다. 학생, 종교인, 지식인들이 국적을 상실한 맹목적 비판으로 치달할 때 결국 국가의 멸망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 전두환 씨가 이러는 것은 응원군이 있기 때문. 지만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종명, 김순례의 올 2월 발언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전두환은 영웅이에요. 이제는 사실에 기초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한 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광주법정에 출두하는 전두환 씨. 반성하느냐는 질문에 이거 왜 이래? 라며 신경질. 지난 3월. 한미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전두환 씨는 자신이 광주 학살 주범으로 인식되는 게 싫었던 모양. 그런데 이 말씀은 왜 하셨나? 나한테 당해보지 않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말.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 거야.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시절에 바랐던 꿈은 세상이 변해가듯 같이 닮아가는 내 모습에 때론 실망하며 때로는 변명도 해보았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홀로 걸어가네.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 머무라고 그대여. 네,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넥스트, 예,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입니다. 이 1989년에 나온 음반 아닙니까? 예, 당연히 신해철 씨가 리더고요. 네,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6033번 쓰시는 분, 그분은 당신의 생이 끝나갈 때야 비로소 양심의 가책을 느끼려나요? 네, 너무 건강하셔서 언제 생이 끝나가실지 모를 분이어서 아직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K75882641번, 네, 이 계정 쓰시는 분,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건 오롯이 피해자의 권리인데 라고 하셨습니다. 네, 닉네임님, 양심만 알츠하이머 아닙니까? 라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황윤정님, 황윤정님 의견은 나중에. 5383번 쓰시는 분, 네, 삼청교육대 말해 뭐 하겠어요. 우리는 그새 있고 너무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발포였습니다. 발포.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가 골프장에서 만난 전두환 씨한테 책임 있으시잖아요.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두환 씨가, 이 사람아, 나는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답은 발포였습니다. 자, 우리 1202번 쓰시는 분, 발포 정답 맞히셨습니다. 전주 춥습니다, 이렇게 또 추신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5998번 쓰시는 분, 사격. 네, 사격 많이 아니었죠. 네, 8596번 쓰시는 분, 슈팅. 네, 그리고 한규봉님, 발포인데 마포라고 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9655번 쓰시는 분, 발표. 네, 그리고 0049번 쓰시는 분, 정답 티샷. 예, 골프장이라서. 1743번 쓰시는 분, 발포.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9133번 쓰시는 분, 삼포. 연애, 결혼, 출산, 삼포. 네, 그리고 5533번 쓰시는 분, 발포 명령. 퇴근길 추워서 문자도 입력이 안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밖에 많이 추운가 봐요. 자, 그리고 K73921437 계정 쓰시는 분, 골프. 네, 자, 3893번 쓰시는 분, 정답 발포. 죽기 전에 반성하고 용서 빌 것은 빌기 바랍니다. 모든 체납금 다 내시고요, 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발포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6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오늘 국회의 모습이 내일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다. 만약 내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몇 대 몇? 21대 총선을 예측해본다. 2020 의석 전쟁. 네, 시사평론가, 문화평론가면서 KBS 1라디오 주말 아침 10시 5분부터 방송하는 뉴스월드 최영일입니다의 진행자 최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내일 아침에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많이 대표 놓겠습니다. 아니요, 예. 그러니까요. 왠지 김용민 앵커의 온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저 김성환 형도 그 네네. 온기를 느끼고 있어요. 아, 그렇죠. 일어서면. 바로 이어서 10시에 방송하는 김성환 그러네요. 평론가. 방송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자, 의석 전쟁에서는 최스트라다무스, 최무스로 활약하고 계신 그렇습니다. 우리 최영일 평론가. 현재 각 정당 의석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자, 네. 더불어민주당 그대로입니다. 128석, 네. 자유한국당 109석, 지난주에 한 석 빠졌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28석인데 아주 지금 흔들리고 있는 집안이에요. 예. 태풍 앞에 있습니다. 그 만약에 저 유승민 의원이 집단 탈당한다면은 네. 변혁 네. 소속 의원들 데리고 한 몇 석이 빠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최소한 한 15석은 빠지죠. 플러스 알파. 15석. 네. 비례대표 합해서? 비례대표 합쳐서. 사실 이분들이 바른정당일 때는 비례대표가 없었죠. 맞습니다. 예. 그러나 없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조금 혼재돼 있어요. 음. 과거에 국민의당 측과 네. 미래계 네. 그리고 바른정당의 바른계 유승민계 안철수계였는데 지금 좀 복잡해져 있습니다. 호남 의석과 또 안철수계 의석과 유승민계 의석이 혼재돼 있는 데다가 또 손학규 대표 현재 몇 석이 되든지 당을 지키겠다. 당권파. 네. 지금 뭐 적어도 한 이제 8석, 9석 정도 보니까 네. 좀 이게 복잡하긴 해요. 하지만 어떻게 쪼개지느냐에 따라서 파편들의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요. 자, 바른미래당 그렇고. 네,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이 무소속은요. 네. 대한신당 10석을 포함해서 18석. 네, 현재까지 알겠습니다. 부동입니다. 황교안 유승민의 전화 통화 이 네.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 손학규 대표가 유승민 대표가 전화를 잘 안 받는데 황교안 대표 전화를 받는 걸 보니까 네. 급하긴 급했던 급했나 모양이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과연 이제 이 통화 내용은 이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 간에 이 비밀에 붙이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내용은 공개를 안 해요. 네. 다만 제일 궁금한 건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 의견 교환이 있었는가? 두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했다고. 그런 하죠. 얘기 나누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전언이고 네. 실상은 모릅니다. 네. 아마 저는 운을 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니, 그 얘기를 안 하면은 그거 안 하면 뭐하러 통화를 해요? 예, 이게 이제 저 팥 앙금 빠진 찐빵이 되는 거죠. 예. 네, 왜냐하면 그러고 그 얘기는 언젠간 해야 돼요. 네네. 첫 통화는 덕담으로 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 어떤 형태로 연대든 통합이든 결국은 그 탄핵에 대한 정체성 결정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산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있고요. 오른쪽에 우리공화당이 있습니다. 왼쪽에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 유승민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이죠. 네네. 근데 이걸 다 끌어안아야 대통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승민계만 끌어안으면 중통합. 그럼 유승민계를 포기하고 우리공화당을 끌어안으면 소통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 양쪽 다 끌어안을 가능성 희박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 조정이 안 될 의제거든요, 이미. 그리고 일단 지금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배력 아래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이 친박당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네. 그런 문제는 이 우리 공화당 2석 이 2석도 원래는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나가는 의석이죠. 그렇습니다. 조원진 대표, 홍문종 대표.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 2석이 무서운 게 아니라 네. 이들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 소위 태극기 부대와 네네. 강성 친박 입장을 띠고 있는 지지층 이게 사실은 텃밭이라고 보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는. 네네네. 이 지지층을 잃을 각오를 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질문. 그 두 번째 뭐냐면 그럼 현재 자유한국당 내에는 친박계 혹은 구친박계 의원이 없냐 이거예요. 다수예요, 다수. 네네. 초선 의원을 포함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승민계를 끌어안았을 때 우리 공화당은 버릴 수밖에 없는 카드인데 네네. 당 내에 또 분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지금 이미 저 나갔다가 돌아온 뭐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네. 장제원 의원 등 비박계로 분류되는 의원과
구친박 의원들은 이미 계파 갈등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이 이제 격화될 텐데 황교안 리더십으로 수습할 수 있겠는가? 아주 복잡한 지금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져서 네. 유승민 의원과 이제 결국 운을 뗄 텐데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 그리고 더 무서운 요구는 뭐냐면 네.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한다. 흡수 통합은 안 되겠다. 네. 요 말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어떤 대안을 낼 것이냐. 아예 그냥 새로운 간판으로. 네. 그러니까 10여 석을 모아오기 위해서 109석을 깨야 되는 거죠. 현재 구도로 보면 네. 그 어떤 용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네. 유승민 의원의 또 이 요구는 무엇일까. 이게 구체화되면 이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당내 비박들은 뭐 당연히 환영하고 있죠. 네. 일부 친박도 아이 그래 뭐 특히 그 수도권에 이제 네. 지역구를 둔 친박들은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네. 유승민이 들어와서 플러스가 됐으면 플러스가 됐지 네.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으니까. 수도권 지지층의 분위기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당내 그 강성 친박들, 네. 자유한국당 내 강성 친박들은 참 입장이 묘연하게 됐어요. 이거 뭐 박차고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 없죠 지금. 네. 총선이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이걸 또 유승민 대표가 다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도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자유한국당 내에 109석의 의원은 개파를 중심으로 또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는 분위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어쨌든 이들이 전 친박 비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이념이나 아젠다 중심의 개파가 아니라 네. 내 배지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의 개파예요. 현재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당의 어떤 명분이나 뭐 대표가 제시하는 비전, 뭐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어떻게 지지층에게 새로움을 줄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나의 자리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에 이제 이전 투구가 시작되면 당내 상황은 저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무서워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스려내는 것, 이게 내부 통합을 시켜내는 게 우선이에요. 예. 황 대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예. 달리 이제 나갈 길이 없으니까 또 지금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제 1당이고 야당 중에 제1야당이고 해서 이 나름대로 기호 2번 기호 2번을 또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손학규 대표가 그걸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 기호 2번을 달겠다고 나가는 거냐.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화 안 받기로 유명한 유승민 의원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이 저 황교안 대표와 통화를 했다는 걸 보니 황 대표가 전화한 걸 덥석 받았다는 걸 보니 그렇게 비판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지금 신당 창당 하신다면서요. 이미 창당 기획단도 만드셨죠. 네. 변혁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지만 당적은 지금 바른미래당 아닙니까? 그럼 이 또 바른미래당 이 망가뜨리고 깨트릴 생각 마시고 빨리 당적 정리하고 나가세요. 조용히 나가세요. 그래서 합리적 보수 잘 만들어서 생산적 경쟁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덕담을 하면서도 이 아집과 독선 부리지 말고 나가서는 잘해보라. 이 덕담 같은 비판, 독서를 알리기도 했죠. 아이고 지금 우리가 손학규 대표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나 딴 사람한테서 그런 얘기를 듣나 싶을 지경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황교안 대표 못지않게 아주 머리가 아파진 사람이 또 하나 있으니 그 최무스입니다. 최무스. 네. 이 돌변의 상황에서 말이죠. 예. 내년 의석 전쟁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글쎄 말이에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아직 그 대진표를 대진표에 몇 대 몇이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대진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경우의 수 시나리오, 정당 구도는 어떻게 짜여지는가. 그래서 지금 큰 변수가 두 개예요. 하나는 연말까지 패스트트랙 안에 들어있는 선거법 개정안 반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관철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 그러니까 내년 선거 제도가 개편돼서 치러지느냐 현행으로 치러지느냐 하나. 두 번째는 보수 통합이 어떤 모양으로 그려져서 내년 총선으로 돌입하게 되는가. 쉽게 보면은 양당 구도냐. 전통적인 또다시 민주당, 여당, 진보정당과 또 보수정당에 응집된 양당 구도냐. 아니면 적어도 세네 당 이상의 정의당은 뭐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라. 하지만 민주평화당을 포함해서 또 다당 구도냐. 그래서 총선의 또 이 시뮬레이션은 시나리오가 지금 한 5개쯤 돼요. 제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출연료를 좀 올려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쨌든 4월까지는 이 코너를 없애지 마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요. 자, 그래요.
자,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보면은 네. 더 해보면은 초선 의원 25명이 지도부가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수 잠룡들 내년 총선에서 큰 역할을 맡아달라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거 누구한테 하는 네. 얘기일까요? 잠룡. 잡이 아니라 아니에요. 잡이 아니라 잠룡. 잡욕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건 약간 이제 예. 비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초선 의원 25명, 이양수 의원이 지금 이제 대표 간사격인데 예, 질타했죠. 근데 네. 이게 이미 김태흠 의원이 했던 얘기의 연장선이에요. 자,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텃밭, 영남권과 이 저 강남 3구에서 네. 안착할 생각 하지 말고 험지로 나가라 이런 네.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이번에 초선 의원 20여 명이 그 얘기를 반복하니까 네. 당내 이제 울림, 무게감이 커졌어요. 네. 뭐냐면은 이제 주로 대권 주자, 대권 후보를 포함하여 선배들은 이 선배라는 표현을 썼지만 다시 물어봤어요. 선배의 범주가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데 중진 의원이 아닌데 대권 잠룡들이 있어요. 황교안 대표는 배지를 달아보시진 않았어요. 이 관료로는 최고위직을 지냈지만 네네. 그리고 또 나오려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지금은 잠깐 잊혀졌지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있어요. 이분도 아직 뭐 당내에서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대구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이 나왔는데 예.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그 수도권 나오라고 일단 초선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숙고해 보겠습니다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 하지만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 뉘앙스, 길이는 부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또 파란을 예고하는 대목인데 민주당이 지금 대폭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인적 쇄신하고 적어도 20% 하위 잘라내겠다. 네. 불출마 빼고 20%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많으면 37명이 이 컷오프 물갈이 대상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자유한국당도 뭔가 보여줘야 되고 더 혁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인적 쇄신 물갈이를 할지 예. 지금 일단 1차 인재 영입에서 박찬주 육군대장의 파문이 컸잖아요. 아니 네. 그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헛발질이었던 것 같은데. 헛발질 아니에요. 왜요? 자살골이에요. 자살골. 헛발질은 공을 놓친 것이지만 그러네요. 자살골은 공이 우리 쪽으로 와서 실점을 한 거거든요. 예. 왜 실점이에요. 그런 정말 당에서 브레인들이 만약에 달라붙어서 박찬조에 대해서 토론했다면 분명히 이거는 부결됐을 텐데 이 그러니까 영입 저는 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 아마 이렇게 어떤 판단이 났을 텐데. 참모 내지 책사가 잘못된 이제 이 충원을 이 대표에게 올렸을 것이다. 황 대표의 독자적 판단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밀실 영입을 하니까 이런 후탈이 나지 않느냐. 굉장히 이제 예민하고 리스크가 큰 결정인데 그걸 왜 독단으로 했을까? 그래서 리더십의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흘러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대표가 밑에서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검증의 시기상조지. 크로스 체크를 해야죠. 네네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어야죠. 근데 덥석 박찬주 육군대장을 만나서 어떻소이까? 근데 박찬주 육군대장도 참 재밌는 분이죠. 왜냐하면 이 우리 공화당이 마음의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그쪽이 아니고 나는 한국당으로 출마할래요. 충청권 내 고향에 출마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누가 봐도 그럼 조금 가능성이 높은 한국당 기호 달고 출마해서 당선되면 우리 공화당으로 다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비례 안 받겠다 그랬잖아요. 지역구로 굳이 나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작전 계획을 다 노출해버리면 군 지휘관 출신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 초년병이 뭐 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치를 하실 만한 분인지에 대해서는 좀 또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내일 당장 총선이라면 자유한국당 보수 대통합이 된다는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보수 대통합이 될 가능성은 20% 아래인데 된다고 전제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 통합당으로 의석수만 95석을 얻습니다. 민주당은 122석을 얻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